2003년 여름 강원도 삼척 광복절 밤 한 부부가 귀가 중 사라졌습니다. 터널 진입 직전까지 CCTV에 찍혔지만 그 너머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미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된 허구입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휴가철 귀성 인파로 붐볐습니다. 동해안에 짙은 소금기 냄새가 아스팔트 위로 번졌습니다. 해안국도를 따라 북상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이 도로는 낮에는 관광객들로, 밤에는 귀가하는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후 9시 32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입구. 교통단속 CCTV가 한 대의 은색 소나타를 포착했습니다. 강원 1위가 3847. 차량은 일정한 속도로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행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41세 이준혁, 조수석에는 38세 아내 박은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은 강릉. 평소대로라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차량에는 뚜렷한 손상이 없었습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60km 내외. 정상 범위였습니다. 차량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상태도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2km 앞 명천터널. 삼척에서 강릉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지만 조명이 어둡고 폭이 좁아 밤이면 운전자들이 꺼리던 구간이었습니다. 터널 입구 50m 전까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30m 구간은 조명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몇 달째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어둠 속으로 차량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터널 출구 쪽 강릉 방면 CCTV. 850m를 통과하는 데는 보통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시 36분. 터널을 통과한 다른 차량들이 CCTV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가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박은주의 어머니는 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8월 16일 오전 6시 20분. 강릉의 이준혁 집에서 처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주의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8시 강릉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은 더뎠습니다. 부부싸움 후 가출일 가능성, 잠시 외박했을 가능성, 여러 추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양가 가족, 친지, 지인 어느 누구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삼척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해안국도를 따라 CCTV를 역추적했습니다. 상맹방리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흔적이 끊겼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종된 부부의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 과장과 초등학교 교사, 결혼 15년 차, 슬아의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여름이면 동해안의 작은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처가에 맡기고 부부만의 휴가를 즐기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올해도 1박 2일 일정으로 삼척의 한 펜션에 묵었습니다. 이준혁은 17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성격. 주말이면 아이들과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박은주는 삼척 시내 초등학교에서 6년째 4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그녀의 책상 주위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푸른색 표지의 일기장. 결혼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8월 14일 펜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바다를 보았다. 파도 소리가 참 좋다. 내일은 일찍 출발해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다. 글씨체는 단정했고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그녀 특유의 차분한 성격이 글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CCTV와 통신사 기지국 기록이 그날의 이동을 조금씩 복원했습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 펜션 체크아웃. 주차장 CCTV에 부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펜션 마당에 핀 해바라기를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10시 17분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손을 흔들었고 박은주가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의 공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 42분 삼척 시내한 식당 근처에서 이준혁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날 점심시간에 비슷한 차림의 부부가 물회를 먹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경 인근 편의점 CCTV에 은색 승용차가 스치듯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흐릿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한 끊김. 오후 1시부터 9시 32분까지 8시간 30분 동안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CTV에도 휴대전화 기지국에도 카드 사용 내역에도. 오후 9시 32분 상맹박리 입구 CCTV에 다시 나타난 은색 소나타. 강릉까지는 1시간 거리. 펜션에서 출발한 지 1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부부는 8시간 넘게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두 도시 사이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국도변 편의점, 주유소, 식당, 휴게소.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공백 시간 동안의 행적은 비어 있었습니다. 8월 17일 명천터널과 주변 지역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 3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터널 내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했습니다.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량 파편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도 충돌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수구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명등 뒤편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벽면에 미세한 긁힌 자국까지 육안으로 검사했습니다. 터널 출구를 지나 강릉 방면 도로변도 수색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해안가 바위 틈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흔적도 부부의 흔적도 그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8월 18일 잠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이 인근 바다와 하천에 투입되었습니다. 터널 근처 계곡도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속 가시거리는 2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잠수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반경 5km 내 모든 수역을 훑었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색견은 터널 입구에서만 맴돌다 멈췄습니다. 냄새가 거기서 끊긴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핸들러가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색견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추적하던 냄새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증언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관리소 직원의 증언. 8월 15일 밤 9시 40분경 터널 내부 조명이 순간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개통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력사에 문의한 결과 그 시간대 정전 기록은 없었습니다. 전압 변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한 트럭 기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35분경 터널 안에서 라디오 잡음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가 터널을 나오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구간을 운행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그런 증상을 겪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터널 출구 쪽 마을 주민의 증언. 밤 10시 무렵 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쇳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끼익하는 소리가 짧게 두세 번 들렸다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터널 입구 부근에서 정차해 있는 은색 승용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각은 불확실했습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 어느 시점이라고만 했습니다. 차종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다고 했습니다. 모순된 증언들, 흐릿한 기억들. 경찰은 목격자들을 다시 불러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재수색이 실시되었습니다. 벽과 천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배수로 내부를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환기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측면 비상 대피로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터널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터널 시공사의 기술자를 불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면상으로도 실측상으로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숨겨진 공간도 미확인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9월 15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터널 내부 콘크리트와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성, 충격 흔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미세 증거물 탐색도 이루어졌습니다. 발견되지 않음. 한 수사관이 터널을 3일간 전면 봉쇄하고 정밀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터널은 하루 평균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우회로는 30km나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로공사의 반대로 제안은 무산되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6월 17일 오전, 명천터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터널 완공 후 13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터널 중앙부 배수로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깊이 1.5m, 폭 80cm의 콘크리트 배수로였습니다. 오래된 낙엽과 흙,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던 작업자의 삽끝이 딱딱한 금속을 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진흙 속에서 끄집어낸 건 번호판이었습니다. 강원 1위가 3847. 녹이 슬고 흙투성이었지만 숫자는 뚜렷했습니다. 7년 전 사라진 그 차량의 번호판이었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판은 비닐봉투에 담겨 증거물로 봉인되었습니다. 주변 50m의 흙을 채로 거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수관 내부에 카메라를 투입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품이나 유류품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견 지점은 터널 입구로부터 420m, 정확히 터널의 한가운데였습니다. 2003년 수색 당시에도 이 배수로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7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걸까요? 수사팀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량의 다른 부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류품도 없었습니다. 번호판 하나.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이틀간 추가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배수로 안쪽 50m 구간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배수관을 따라 상류와 하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은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외부 충격으로 볼트가 끊어져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번호판 뒷면에는 볼트가 끊어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끊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의 녹 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소 5년 이상 물기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떠내려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류 쪽 배수로를 추적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터널 입구부터 발견 지점까지 모든 배수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차량이나 유품이 배수로를 통해 어딘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터널의 배수로는 터널 출구에서 자연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천은 7년 동안 이미 수없이 수색된 곳이었습니다. 추가 단서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번호판 발견 이후 수사팀은 가설을 다시 펼쳤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누군가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 하지만 850m 구간에서 차량 전체를 감쪽같이 숨기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날 밤 터널은 계속 차량 통행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수상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폐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제3자에 의한 계획적 범죄 가능성도 검토되었습니다. 8시간의 공백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부부에게는 적이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인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였습니다. 터널 진입 직전이나 직후에 측면으로 이탈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습니다. 터널 주변은 급경사와 절벽이었습니다. 추락했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했지만 절벽 아래에서도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탈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 기록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같은 시각에 끊겼습니다. 아이 둘을 남기고 떠날 이유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가설은 없었습니다. 번호판 단 하나. 그것도 7년이 지나서 발견된.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실종 직후 강릉의 그 집에는 매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박은주의 어머니는 딸 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딸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딸은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엄마가 자신을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꿈. 아침마다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있곤 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고 울어도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펜션에 두고 온 물건이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는 순간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주려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 아들에게 줄 야구 모자, 삼척 해변 기념품 가게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목걸이에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주말마다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습니다. 산과 바다를 뒤지며 이준혁을 찾았습니다. 학교 교사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박은주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9월이 와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어도 11월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여름, 이준혁의 딸은 21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엄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립스틱과 향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아버지만큼 컸습니다. 여름이면 혼자 바다로 갔습니다.
삼척 해수욕장. 부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해변. 파도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은주의 어머니는 실종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기다렸습니다. 병상에서도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준혁의 아버지도 그 다음 해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의 이름은 회사 사내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실종 7년이 지나 법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가까워지면 회사 복도 어딘가에서 그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선배들이 조용히 말해주곤 했습니다. 17년째 한자리를 지키던 선배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박은주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사건 이후 새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종종 박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무실 한쪽에는 그녀의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번호판 발견 후 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여름 다시 한번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미해결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명천터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그 안을 오갑니다. 대부분은 22년 전 그날의 일을 모릅니다. 2024년 LED 조명과 배수 시스템을 교체하는 대규모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를 전면 개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AI 기반 미제 사건 재분석팀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03년 당시의 모든 CCTV 영상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재분석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터널은 여전히 그날의 침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안전운전 캠페인 표지판입니다. 그 옆에 누군가가 몰래 붙인 바랜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문장만 남아 있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이준혁 박은주 부부를 기억합니다. 글씨는 바래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몇 번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늘 다시 붙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어딘가 이제 30이 된 이준혁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삼척으로 내려옵니다. 명천터널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창문을 열고 느린 속도로.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치 누군가 부를 것 같은 사람처럼.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바람만이 대답합니다. 터널 안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터널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남은 질문들. 부부는 왜 8시간 동안 사라졌을까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터널에 들어간 차량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850m 1분이면 충분한 거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번호판만이 왜 돌아왔을까요? 7년이 지나서 터널 한가운데 배수로에서 차량의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CCTV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불빛만 남았습니다. 오후 9시 32분 16초에 찍힌 마지막 영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천터널은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그 안을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건록은 오늘도 기억을 기록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온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